4122님 젊은 당선인들 축하드립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아 저도 그래요. 저 축하드립니다. 저 제일 사실 총선 이후에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코너입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30대 청년 정치를 선보여주게 될 세 사람입니다. 호칭은요 당선인으로 할게요. 예, 당선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당선인 경기 화성정,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서울 도봉갑,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비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전용기 당선인은 재선이면은 지금 진짜 30대 초반이시면은 그 나이에 재선을 했던 분은 제 기억에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은데. YS 그렇죠. 예. YS 이후로 최초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왜요? 사실 뭐 나이만 젊지 예. 생각 이런 거는 좀 노쇠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참 왜 머리가 아침 아프고 스스로 또 셀프 이렇게 또 팩트 폭행을 하고 그래요 갑자기. 그리고 얼굴 보면은 40대니까요. 절대 나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저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은 어제 어떤 서울 지도 이렇게 보니까 다 파란데 붉은 점이 하나 똥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도봉갑이라는 데가 사실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18대 때 신지호 전 의원이 그때 이제 강북의 뉴타운 때문에 MB 발언 쫙 불 때 한 번 말고는 워낙 고 김금태 의원님이랑 그 인재건 의원님 그 부부께서 오래 하셨던 민주당의 일종의 김근태 계 GT계에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그렇죠. 예 당선이 됐어요. 본인도 당선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시작하면서 낙선하러 가는 지역은 없죠.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는 싶은 건 아는데 가능성 저 이번에 어렵겠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당연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아주 무겁게 깔리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바람 좋을 때도 거의 표차가 안 난 상태에서 신지호 의원이 이겼던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자신할 수 있지만 지난 4년 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도봉구 주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앵커께서 계속 낚으려고 하시도 저희는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편하게 당선됐는데 편하게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례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은 느낌이 약간 대입 수시 때 추가 합격한 느낌. 네네 막차 타고 들어왔죠. 예. 어제 확정이 10시. 왜냐하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특하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당선되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전체 득표를 이렇게 비례하면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막 그 약간 당선 인사 같은 거 할 때 살짝 진짜 눈물도 살짝 나고 눈시울도 붉어지고 기뻐서. 진짜로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자기 떨어질까 봐 슬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나쁘게 사람을 보시던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정말 제가 정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유일한 정상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배출한 정당은 저희 개혁신당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이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얻은 득표수만 보면 제가 가뿐하게 돼야 되는데 산식이 굉장히 저희한테 불리하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없을지 불분명한 상황까지 갔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30대 젊은 분들께서 꼭 다음번에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 위성정당 꼼수 같은 거 못 쓰도록 위성정당 방지법 만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탄희 의원 또 같이 또 모시고 그럴 생각입니다. 어때요? 이거 위성정당 방지법?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 대한 동의 표현도 있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도 초반엔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도 논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뒤에 가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대로 가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거면 초반에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법안으로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만들다고 하더라도 때 되면은 이걸 우회하는 각종 또 트릭들을 써가지고 위성정당을 낼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초반에 만들더라도 나중에 무력화시킨다든지 이게 누구나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또 선거 때 가서 선거 국면에 또 정치공학적으로 이거를 재탕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좀 뭐 천하람
당선인 이야기대로 이거를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쇄신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끼리 못을 딱 박아놓는 거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위성정당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서 절대 못 빠져나가는 진짜 절대 꼼수 못 쓰는 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 총선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 국민의힘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당선돼서 진짜 기분이 좋겠지만 당은 참패했어요. 이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누구? 어디? 이거 뭐 답을 알고 물어보시는. 몰라요, 저는. 누구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당연히 대통령실과 국정 운영 방향성이겠죠. 그거는 너무 명확한 선거였고 선거 결과로 그냥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에 출구조사 보고 약간 저도 출구조사 때는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아 슬프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우울한 감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슬픔보다는 이 정도로 우리가 못하고 있었구나. 진영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거는 보수가 괴멸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었고 이제 그 당선이 되고 나서는 뭐 당연히 기쁨도 있었지만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정당이 2년 전에는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압승한 정당인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확 쓸려버리는 거는 이거 대단한 방식의 거의 천지개벽할 수준의 이 방향성 전환이 없으면 앞으로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무겁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강북 유일의 당선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오지? 이런 책임감, 의무감 같은 것들이 막 생겼어요. 우울한 감정도 좀 생겼고. 그 전용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역구 말고 전체적인 민주당 선거 캠페인이랑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 봤을 때 쭉 보시면서 어떤 순간 우리가 이번에 크게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중간에는 없었는데 출구조사 때는 정말 기뻤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잘못한 거 국민들이 심판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확 들었었는데 점점 이렇게 개표 결과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이겨놓고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70개인데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금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200석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은 좀 하시고 계셨어요. 개표 결과 그러니까 출구조사 보고는 그런 생각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바뀌긴 했었죠.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양당 거대 양당의 선거 캠페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심판론밖에 없었다. 다 네거티브 메시지가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적당히 못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면 개혁신당한테 힘든 선거가 될 수 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심판론의 파도라는 것이 너무나 거세지기 때문에 미래 비전 이야기하고 정치 개혁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한가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당장 윤석열 정권 때려잡는 게 우선이지 그걸 하고 나서 뭐 미래를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는 선거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걱정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단을 제외한 다른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많이 캠페인 과정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것도 그런 점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매운맛 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 엄밀한 의미의 제3지대가 아니고 심판 열풍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결이.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종섭 대사의 그 도주 대사 사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공천도 조금 안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용산이랑 각도 세우는 느낌 나오고 하면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좀 흐려졌었는데 도주 대사가 딱 터지면서 저도 이거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 입장에서 백약이 무효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진짜 난장판으로 국정 운영하는구나를 그때 한 번 더 확 상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정권 심판 열풍이 세졌고 그리고 2조 심판 이런 얘기 했지만 자기들이 좀 잘하고 있으면서 남을 심판하자 그래야 되거든요.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 여당이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야당의 대표들을 심판하자 먹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못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너무 못했는데 개혁신당은 개인기로 어떻게든 풀어나간 정당이라고 보고 일단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너무 잘못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다가 숟가락 더 얹어가지고 더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자기 잘난 맛에 살지는 않았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참 이렇게 한편으로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는데 날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죄까지 뿌리는 상황이라서 총선 결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질 수 있는 거를 그나마 덜 지게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유세를 하고 지역 일정을 순회하는 것을 저는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낸 것 같이 보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에 엄청난 지금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한동훈의 개인기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때만 한을 자기 손바닥으로 막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천하람 당선인의 이야기에도 좀 동의를 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잠깐 잠잠해졌다가 오히려 그 뭐 대파 논란이라든지 뭐 이종섭 대사 이게 문제 하나로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랑 비교해서 더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특히 대파 논란은 정부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계속 쌓여온 분노들이 있고 뭔가 불만들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에 그냥 기폭제처럼 이게 터져버린 것 같거든요.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안에 쌓여있던 불만들을. 그래가지고 이 정권 심판으로 세게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한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긴 뭐 더 숟가락 얹었다 해서 이 의석수가 나왔다고 보진 않아요. 자 그러면 김재섭 당선인 보기에는 여당의 선거 참패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에 100% 있다? 100%는 아니죠. 네, 99? 뭐 그래도 한 저는 8대2로는 봐요. 8대2. 그러니까 그 2에 해당하는 것은 미리미리 국민의힘이 정부랑 거리를 두거나 정부를 바로잡을 기회가 많았었는데 각종 모든 악재에 대해서 정부를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꾸준하게 비대위 뜨기 전까지 계속된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100일 정도 일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사실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종섭 황상무에 대해서 경질하라 내지는 뭐 사퇴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실이랑 링크가 완전히 돼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때로는 옹호하고 과잉 실드 치다가 더 역풍 맞고 이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 과잉된 변호 이거를 가지고 국민이 저 꼴보기 싫다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할 때 얘기해서 좀 더 써도 됩니다. 보통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의 선거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실제로 총선 때 그 정말로 민주당이 참패할 뻔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때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그때도 힘을 실어달라고 그렇죠. 했어요. 힘을 실어달라라고 해서 그게 총선 결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번에도 여당이 사실 정부에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다 힘을 실으면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그 얘기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8대2보다 좀 더 쓰셔서 9대1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자 그러면 개혁신당은 몇 대 몇입니까? 저는 그 둘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정말 연대 책임이죠. 그렇죠. 정말로.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동안.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용산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당대표도 출마 못하게 하려고 초선 의원들 줄줄이 연판장이나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이제 해보려고 하는 소장파들이 있었지만 다 결국에는 굴복하고 못 버틴 사람들은 다 나가거나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 초고관여층이나 뭐 약간씩 티격태격했다라는 거 알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통속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당정대 순회들이 다 사퇴했어요.
국무총리 사퇴, 사의 그다음에 비서실장 사퇴,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퇴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대통령이 새 인사를 풀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용산 비서실장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수석 거론되고 그다음에 이게 재밌네요. 정무장관식을 신설한답니다. 정무장관이 신설이 검토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정무장관으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다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총선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 선전포고로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여당 입장에서 이건 뭐 이렇게 다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볼도 아니고. 그래 이 세 분은 여러 가지 각각의 어떤 정치적 이슈 논란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내지는 여기는 기용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분들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에 그치겠지만은 이 세 분이 들어가면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그래요? 네. 저부터 반대. 이거는 왜냐면은 정부가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심판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바꾸겠다는 말씀까지 하신 거면 인사로서 그게 가장 먼저 드러날 거거든요. 일단 사퇴는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겠느냐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대한 증명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로 보는 건데 개별적으로 다 훌륭하신 분이죠. 뭐 김한길, 장제원 훌륭하신 분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이분들을 보는 관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분들을 보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고로 들어간다 그러면 총선 끝나고 더 매운맛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훌륭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총선에 이 결과를 보여주신 거는 당신들 국정 기조 바꿔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측근들에 대한 인사 국민들이 반대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할 만한 인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은 나는 국정 기조 바꿀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전포고로 생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총리도 국회에서 결국에는 선출해야 되고 같이 여야가 대화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정치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거는 그 정치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 사실은 초대 총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는 좀 있었는데 동의를 해줬어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전 정부 때도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총선 이후니까 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야당이 노하면 임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앞서 그 중앙일보 기사에 여권 관계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새 국무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요 멘트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현 정부의 두 번째 총리설. 그 김부겸 총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실 겁니다. 국정기조를 완벽하게 바꾸고 총리한테 힘을 제대로 실어주겠습니다. 한번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김부겸 총리가 저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내각은 모든 것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가 추천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열어두고 국정기조로 싹 바꿀 테니까 한번 바꿔 봐주십시오라고 힘 실어줘도 할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던지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절대 받아들일 그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용기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헌법에 있는 총리 권한 다 보장해주고 국무위원 제청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정말 책임 실질적 권한 있는 총리 시켜주겠다. 네. 이렇게 거의 공동정부 수준으로 권한을 이양해도 안 합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한번 검토는 해보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미 사실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남았는데 국정기조를 정확하게 싹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번 총선을 수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식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의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람 당선인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적절합니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 제가요? 네. 그럼 뭐 제가 왜 윤석열 정부 도와줍니까? 뭐 알아서 잘 찾으시라고 하고. 정부가 잘 돼야죠. 네. 아니, 뭐 물론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건 그럼, 맞죠. 그럼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김부겸 카드 이런 거는 정말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전용기 당선인 잘 얘기하셨다고요. 전용기 의원 잘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정말 대연정이라고 할 정도의 공동정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심판을 크게 받았으니 제대로 된 협치, 연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진지한 고려에서 나오는 카드가 아니에요. 예.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앉아서 TV 보시면서 국민들 욕하고 계실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일단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 제 느낌. 느낌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지 단지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달지도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결국 총리 카드 정도로서는 뭐 적당하게 그냥 민주당에서 거부 못하는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정부 사람, 뭐 민주당 쪽 사람 이런 사람 적당히 섭외하고 그 다음에 뒤로 뭐 정무장관으로 무슨 장제원 이런 분으로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온다면은 저는 가정이 네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더욱 안 좋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야당들도 거기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래요. 김부겸 총리 카드를 꺼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딜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근데 그러면 김부겸 총리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세 분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안될 이미 거예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아직 뭐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람을 바꾼다 그러면 굳이 사퇴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굳이 사퇴를 시킨 거면 그거보다 나은 사람이겠거니 하는 뭐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뭐 저 빠르면 저 너무 공백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는 최소한 비서실장하고 저 수석들은 저 임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주 빠르면 주말에도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이제 이게 관건이겠죠.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환할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요 얘기 좀 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했어요. 네. 김세섭 당선인. 자,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땅다지기를 할 것 같고. 네. 말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이제 옆에 봤을 때는 당에 이제 생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 사람들과의 뭐 깊은 유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되는 이 지지율 하방 압력을 또 견뎌야 되고 여러 가지 사면초가 속에서 지금 선거를 치렀는데 아마 본인의 세력을 만들든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뭐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든 어떤 방식으로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 실패의 큰 책임은 결국 정부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여당 내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저희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그 부인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약간은 비껴나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대로 정치라는 무대에서 아마 계속 또 뭔가를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 얘기 3부에서 좀 이어가 보죠. 자, 우리 3부에서는요. 그 얘기 해보려고요. 대선이 3년 남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냐고 저한테 반문했던 사람도 있긴 한데 어제 우리 당의 당수께서 그 얘기를 하고 하셨죠. 당황했어요.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 대선 나갑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대선이 얼마 남았죠?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잖아. 3년이요. 그랬더니 확실합니까? 이래서 제가 아주 당황했던. 근데 저희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당에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진짜로 지역구 당선되면서 굉장히 거의 대선 주자급의 사실 3% 지지율 나오는 정당에서 지역구 당선을 이끌어낸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좀 띄워주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당 입장에서도 대선 주자를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권 주자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제는 마카롱 먹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요새 이거 밀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도 그냥 뭐 농담 삼아 다음 대선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 저희끼리 또 그런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 40세 되기 전에 대선하면 어떡하지? 3년 뒤에 해야 이준석 대표가 도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럼 이 얘기가 어제 그냥 금방 한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하는 겁니까? 농담 삼아 하는 농담 반으로 또 하는 거지만 저는 근데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저희가
불행한 사태를 저희가 먼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총선 패배 회초리를 막고 제대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행한 사태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자, 걱정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제 이제 저랑 그 인터뷰에서 그 얘기 나온 이후에 또 여러 기자들이 전화로 취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답은 내가 탄핵을 얘기한 건 아니고 개헌 같은 거. 뭐 임기 단축 개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기사는 있더라고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개혁신당의 이번에 총선에서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의 도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임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이렇게 중간 선거인터를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다음 지방선거 정도에서 뭐 어떻게 좀 대통령 임기를 맞추든지 뭔가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단축을 하고 중임제를 이끌어내는 어떤 정부가 된다면은 그나마 뭔가 레거시를 남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뭐 취지에서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개헌의 이야기가 지금 논점이 다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다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권력 구조니까요, 개헌에서. 근데 그 권력 구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되게 해야 될 게 많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시사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저는 선거하면서 탄핵 저도 많이 시사했어요.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탄핵이라는 말은 안 꺼내거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꺼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걸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발언을 직접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밉다 싫다까지는 좋아도 그리고 여기다 심판해야 되는 거 좋아도 탄핵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이고 정치 지형을 너무 심각하게 그 변동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남미의 정치 질서가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고 계속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는 탄핵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된 아픈 선례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 탄핵으로 귀결되는 듯한 메시지들이 종종 등장하는 거는 저는 이 법치라는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지양해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저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김재섭 당선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저는 김재섭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새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탄핵이라는 말들 아니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들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당장 내일 뭐 아무 사유도 없는데 탄핵하자 이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인 즉슨 윤석열 정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탄핵 사유에 이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권이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탄핵 이야기가 수많이 나왔는데도 솔직히 역풍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걸 가볍게 꺼내자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시사되고 나오는데도 왜 역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탄핵 얘기를 안 들으려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 나왔을 때 이종섭 장관 도주대사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안 듣고 싶어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거만 바로 잡아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정부가 잘못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선거로서 심판을 받으면 저는 그 정부에 대해서 회초리를 쳐야 되지 이 정부를 가지고 총과 칼과 도끼를 가지고 여기를 뭐 절단을 내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너무 정치를 퇴행시키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라는 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 아니고도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게도 뭐 대통령과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바로잡게끔 하는 역할이 사실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을 매번 탄핵시킬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야당의 역할조차도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야당은 대통령 견제하라고 있는 거니까 대통령을 적절하게 견제해야 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 그러면 쉽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당의 미래 대선 후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 민주당은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단 다 탄탄대로 사실상 대선 주자 예약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던데 다음 대선을 가는 길목에서 본인을 호위할 수 있는 호위무사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까지 이번 총선에 다 영입해서 당선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뭐 대선 주자 네. 예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순이. 영순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못할수록 더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한 대표님에 대한 그 요구가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한 번 더 요구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당대표 연임.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향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그렇죠. 당원들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됐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행정력이라든지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다는 열망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이거를 이재명으로 한번 꿰뚫어 나가 보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영향이 미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법 리스크라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대장동 재판이나 백형도 재판 그거는 뭐 이제 막 시작이고 쟁점 워낙 많으니까 3년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위증교사 그거는 쟁점 간단하고 그리고 선거법 이것도 재판이 많이 진행 간단하잖아요. 요게 이제 3년 내에 확정 판결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뭐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플랜 B라든지 플랜 C, 제2, 제3의 대선 주장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제2, 제3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심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거를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만 빨리 해야 된다 정도지 제3, 제4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원탑 체제 거의 유일무이한 대선 후보로 이제는 현재는 간다. 요 얘기인 거고. 근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국 대표는 대법원만 남았어요 지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파기환송 만약에 안 되면 자격 정지까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이고 뭐 누가 더 재판 결과를 좋게 받느냐가 대선 국면의 핵심이 되는 것도 웃긴 일이긴 한데 야당의 대선 무슨 도대체 무슨 현실인지 초현실 같은 느낌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옛날에는 진짜 나쁜 사람 같이 보였거든요. 야 위선, 나쁜 사람, 범법 이렇게 됐는데 옆에 같이 나란히 선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로.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보다 조국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두 분께서 교통정리하는 게 굉장히 심하게 싸울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내분이 심하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돼서도. 야권 진영 전체 야권 진영 전체에서.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전영기 의원님 뭐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의 열망이 있으면 대선 주자가 몇 달만 해도 사실 생깁니다. 그런데 하긴 지난 대선 3년 전에 당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때 그렇다. 몇 년 전에는 다 황교안 원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진짜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사실은. 그것도 초현실 같네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김부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나갔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김부겸 그 대표도 김부겸 총리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대위원장 합류 여부도 사실은 신중했던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근데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들어오셨던 거고 이재명 대표 삐끗했을 때 이번에 선거 같이 치렀고 그런 공을 생각해서 지지층 흡수해서 내가 뛰겠다는 생각 김부겸 총리 없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 같은 것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북을해서 한 두세 번 모욕을 당했습니다. 왜 버텼겠어요?
될 것 같거든. 내가 나중에 대선 주자로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넓게 봐서 이탄희 의원 같은 분들도 다 자칫하면 내가 뛸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준비하고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거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자칫하면이라는 그 전제가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이런 거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긴 하네요. 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누구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잘.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라는데. 글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하겠지만 대선 후보로 바로 갈까요? 뭐 한마평으로 늘 오르는 것은 뭐 오세훈 시장, 또 이제 원희룡 전 장관, 뭐 이런 분들. 뭐 나경원 의원, 나경원 뭐 대표는 중진 분들인데. 홍준표 시장 왜 빼요 또? 뭐 홍준표 시장 뭐 이 정도. 왜 강요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떨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정치 계속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피로감이 적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지지층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한동훈에 대한 책임론이 반 있다면 한동훈에 대한 동정론도 반 있어요. 그 말하자면 뭐 피해자 서사가 뚜렷하진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 많이 피해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향후 한 1, 2년 정도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따라서 대선 후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에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 운영을 폭정으로 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원래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분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분이다라고 포기 정도까지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대선 후보처럼 막 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아이고 저 한동훈 위원장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쁜 것 같아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좀 풀어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뭐 충분히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외모를 봤을 때. 그런데 외모로 똑똑하면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만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도층의 생각들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장으로서 차기 대선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위협적인 카드는 아닙니까 민주당에게? 처음에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뭐 이면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에. 확실히 총선을 뛰면서 총선 후보들이 빛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더 빛나 버린 거예요. 누워가지고 셀카 찍고 그 시간에 후보들 한번 더 띄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너무 이제 내가 잘났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해서 그게 패착이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길 수 없는 용병이다. 이길 수 없는 용병. 무슨 얘기냐면 용병이시잖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해온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주 빠르게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됐던 것은 윤석열은 이길 수 있는 용병이라는 어떤 그 아우라와 그때만 해도 또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등장했을 그 시점에 그때는 비슷한 아우라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줄 용병이다. 우리 당 출신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게 깨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아까 김재섭 당선인께서 뭐 뿌리를 내리고 뭐 숨을 한번 깊이 쉬고 땅을 다지고 뭐 생착해야 된다. 무슨 한동훈 위원장 무슨 농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농부 한동훈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겨줄 용병 한동훈을 기대하지. 근데 그 기대가 저는 많이 깨졌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패배 책임은 누구한테 있든지 간에 어쨌든 졌으니까. 어쨌든 졌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 못하더라도 각을 세우든 단절을 시키든 해서 이겼어야죠. 그게 총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인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길을 써서 대통령 후보가 끝난 이후에 길을 써서 당선이 되려고 했던 국회의원 당선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생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당의 주류와는 조금 떨어진 그 어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었는데 기어코 원내에 진입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은 이 당에서 생착하고 권력을 만들고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대선으로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마 섰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표도 패장이잖아요. 이 양반 이렇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40%가 넘는 상황 속에서 왜 못 이겼냐라는 그때 지지층들의 불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기반 다지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생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패장이죠. 물론 지금 패장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장이 다시 한번 승장이 되기 위해서는 생착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천하람 당선인 이준석 대표 다음 대선 나갈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도 지역구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차근차근 자꾸 농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땅을 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막 이준석 대권론 이런 거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혁신당의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한국 정치에서는 대권 주자를 보유한 정당이어야지 조금 더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재권 주자로서 가장 명징하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준석 당선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퀴즈. 이준석 대표가 다음 대선을 나간다는 가정하에 1번 개혁신당으로 나간다. 2번 국민의힘으로 나간다. 3번 통합개혁 국민의힘 신당 뭐 그런 걸로 나간다. 저희는 1번 개혁신당으로 나간다죠. 당연히. 정계 개편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뭐 일단 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욕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단일화 행태를 비판했던 것이 이준석 대표고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쁜 작태들을 저희가 그렇게 계속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 개혁신당의 자생력을 키워갈 그런 각오로 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금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통상 그 어떤 정계 개편을 앞둔 정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당연히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갈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지지층들이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아까 전에 뭐 결선 투표제 같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그 가운데서 뭐 개혁신당이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뭘 할 것 같지는 않고 굳이 하면 국민의힘이랑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버려요. 왜 굳이 하면 그래서 굳이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굳이 하면 그럴 거라서 아마 그 가운데 이런저런 정계 개편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이번에 재선이시잖아요. 네. 국회에 들어가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사실 잡아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공수처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그러다 보니 지금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역에 또 필요한 법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초선 때도 해고자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공감대 부족으로 많이 좌초된 법안들이 많거든요. 다들 초선 의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호 공약이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방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군대에 갔는데 몸을 다쳤을 때 당연한 보상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젊으신 공감대가 같은 분들이 많이 대거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비상식의 상식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재섭 당선인하고 천하람 당선인 원래 같은 당에서 활동했잖아요. 저희 입당 동기예요. 맞아요. 같은 날 입당했어요. 퓨처 메이커. 네. 그거랑은 좀 다른데. 그래요? 네. 맞아. 입당 그때 기사 난 거 제가 봤어요. 저희 둘이 입당 동기. 흑역사 사진도 되게 많이 남았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과 셋이 같이 입당했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사이죠. 입당 동기고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지향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말이 되게 잘 통해요, 약간 실제로.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그리고 맞죠? 약간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지켜보면 그래서 이제 기사 검색하다 보면 천하람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제가 천하람 얘기했는데 저도 나중에 똑같은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비슷하죠 지향점이. 그리고 혹시 당은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저 국민의힘의 그 김용태 당선인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한나라당에 있었던 무슨 개혁보수 남원정 뭐 이런 거 시즌2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일단 당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은 다르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건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인정하시는 거고 개혁신당 역시도 자생력을 키우고 더 몸집을 키워야 되는 입장도 마찬가지고 개혁을 스스로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김용태 그다음에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천하람 이준석이 개혁신당 소속이면 어쨌든 범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개혁 경쟁을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어떤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뭐 초당적 협력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 초당적 협력의 대상이 국민의힘에 한정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준석 천하람이 조금 주목을 받는 정당이어서 그렇지 사실 저희 개혁신당 안에는 조홍천 의원도 계시고 이원욱 의원도 계시고 양양자 의원도 계시고 많은 민주당 출신의 또 소장파 또 소신파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가 범여권으로 분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러브콜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선명한 야당이고 범야권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 어떤 견제에 최선을 다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 이슈인데 7555님께서 위성정당 방지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청년 당선인 3분이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22대 국회 열자마자 위성정당 방지법 공동 발의하겠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논의해야죠. 네. 역시 여기 재선의 그 어떤 짬바. 경험 쉽게 약속하지 않는 굉장히 재선의 경솔하게 대답한 거죠. 지금. 아니 근데 나는 어차피 내가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저는 괜찮은데 아니 이거 진짜 논의해야 근데 저 됩니다. 필요하다고 초반부터 생각합니다. 예. 해줘야 그럼요. 이게 대화가 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논의해보겠다. 그리고 아직 국회를 아직은 가보지 못한 요 당선인 초선 당선인 그 사람은 저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3분 당선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으신 일들 많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당선인, 천하람 당선인, 김재섭 당선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